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현대사를 쭉 개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해방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남북 분단이라는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큰 흐름. 한반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은 그 조금 앞선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화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누가 가장 강해지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 패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빨갛게 물들일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즉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념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구도가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패권 경쟁이죠. 누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대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공황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잠시나마 힘을 합치는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게 대략 40년부터 45년 초반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다가 조금씩 일본이 항복을 하려고 해. 점점 미국과 소련 진영이 이기려고 해. 그러면서 고민을 하겠죠. 전쟁 끝나고 나면은 누가 패권을 장악해야 되지? 누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치를 보게 돼요. 그것이 45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소련 중심대로 사회주의 진영들을 만들어야 돼요. 네 편.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 중심으로 해서 네 편을 또 만들어야 하고, 이때부터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은 좌익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주의 진영은 우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전 세계의 많은 지역, 많은 민족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지역과 지역 간에도 대립을 하지만 지역 내에서, 국가 내에서, 민족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과연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논리로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이것이 동일하게 한반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더 축소를 하면은 당시의 동아시아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중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를 볼 건데 일단은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도 이미 대립 중이었어요. 사회주의 진영의 공산당과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항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면은 일단은 힘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점점 일본이 패망할 것 같으니까 둘이 눈치를 보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45년부터 49년까지 국국내전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전쟁이 나타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는 어떻게 빨간색으로 사회주의화된 나라가 세워지죠. 지금의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북쪽에는 또 소련이 있죠. 소련도 자기의 진영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반도 지역까지 내려오겠죠. 이게 포인트고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미국과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종지부를 찍은 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의 패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이 이제 일본의 그 전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자연스럽게 이쪽 진영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넓히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했겠죠. 그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요 한반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반도.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 긴장을 한 거예요. 지금 전쟁 많이 했는데 소련이 저렇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네. 당장은 전쟁보다는 일단은 이 땅덩어리를 나누자. 그래서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야 소련아, 일단은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 대립을 멈추고 각각의 통치를 하는 시기를 갖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안 그리고 소련의 수락, 이 과정이 있으면서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 본격화됩니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소련은 이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간접 통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즉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왜? 남쪽을 통치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정, 군대를 이용해서 미군정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회주의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80% 이상이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21세기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쇠퇴하거나 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미 배워와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피지배계층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계층, 항상 늘 핍박을 받아왔던 이 계층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나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회주의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분위기를 두고서 미국이 그냥 아무나 통치하라고 하면은 자본주의화가 안 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남한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직접 통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남북 분단이 가시화돼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꽤나 컸어요.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어요. 국제적으로 이랬을지언정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언가 했더라고 한다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민족도 좌우익 간의 갈등이 꽤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습니다. 남북 분단을 설명을 할 때는 국외적인 요인들을 많이 꼽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좌우익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잠깐 끊고 나머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